민호의 집은 늘 전쟁터 같았다. 바깥에서 보면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는 늘 날카로웠다.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조차 평화롭지 않았다. 국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 며느리가 된장 하나 제대로 못 끓여? 정숙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매서웠다.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어머니, 저도 결혼한 지 8년이에요. 제 방식대로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정숙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내 방식. 며느리는 시댁법을 따라야 하는 거야. 그게 도리야.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귀를 막고 웅크리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의 폭언과 어머니의 억척스러움 사이에서 자란 그에게 갈등은 언제나 피해야 할 공포였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그는 중재자가 되기보단 방관자가 되었다. 정숙의 성격은 그녀의 과거에서 비롯되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가난과 시집살이의 서름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매일 참아야 했고 버텨야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억눌린 분노는 세월이 흘러 며느리를 향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뻗어나왔다. 반대로 지연은 다른 환경에서 컸다. 맞벌이 부모 밑에서 독립적으로 자라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교육을 받았다. 그녀에게 결혼은 파트너십이었고 함께 세워나가는 삶이었다. 하지만 시댁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그 믿음은 무너졌다. 결혼 첫날 정숙은 그녀를 처음으로 평가했다. 손이 느리구나. 며느리는 부엌에서 잽싸야 한다. 내 부모는 너를 제대로 안 가르쳤나 보네.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끝없는 갈등의 서막이었다. 시간은 흘러 지연이 첫 아이 혜린을 낳았을 때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병원 침대 옆에서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한다. 며느리는 젖만 먹이면 돼. 그 말에 지연은 눈물이 났다. 그러나 출산 직후의 몸으로는 맞설 힘이 없었다.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매일 다툼의 불씨였다. 사탕 하나쯤 먹이면 뭐 어때? 어머니, 아이 이빨 상해요. 내가 너보다 애 키운 경험이 많아. 시키는 대로 해. 혜리는 그 속에서 늘 울음을 삼켰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안다. 이 집안의 공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세월이 쌓이며 정숙의 노쇠는 집착으로 변했고 지연의 인내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민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이 울며 호소한 적도 있었다. 여보, 제발 제 편 좀 들어줘. 나 혼자가 아니잖아. 그러나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알아, 근데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줘.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그 말에 지연은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벌어졌다. 정숙은 혜린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내 엄마는 내 인생 망칠 여자야. 넌 할머니 말만 들어야 커서 잘 된다. 그 순간 지연은 이성을 잃었다.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접시는 깨졌다. 아이의 울음이 집안에 메아리 쳤다. 그날 밤 지연은 창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릿속은 하나의 결심으로 가득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도 우리 아이도. 며칠 후 민호가 출근한 틈을 타 지연은 정숙에게 다정한 미소를 건넸다. 어머니, 오늘은 같이 나가실래요?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정숙은 잠시 의아해했지만 따라 나섰다. 그래.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지연은 일부러 정숙의 휴대전화를 집에 두게 했다. 그리고 차를 몰아 인적 없는 산골로 향했다. 산과 숲만 이어지는 길, 버스도 택시도 없는 외딴 곳이었다. 여긴 어디냐? 정숙은 불안하게 물었다. 조용하죠?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이제 어머니는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어서 집에 가자. 민호가 기다릴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제 삶에서 사라져 주셔야 해요. 정숙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내가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어. 민호가 알면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연은 차 문을 닫고 떠났다.
숲길 한가운데 정숙은 홀로 남겨졌다. 휴대전화도 없고 교통편도 없었다. 늦가을의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밤이 되어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지연아, 엄마는 어디 있어? 지연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몰라요. 아마 다시는 못 돌아올 거예요. 민호는 휘청이며 물었다. 설마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우리 아이를 지켰을 뿐이에요. 이제 간섭도 싸움도 끝났어요.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귀를 막고 웅크리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옆에서 혜린이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보고 싶은데.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이제 오지 않아. 집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침묵이었다. 정숙은 며칠 만에 경찰에 의해 산골에서 발견되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구조되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정숙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날카로웠다.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어. 다들 봐라. 저 여자가 악마다. 언론은 폐륜 며느리 사건이라 대서특필했다. 아파트 단지 이웃들까지 혀를 찼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니 어쩐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 민호는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지연을 몰아세웠다. 넌 왜 그렇게 극단적인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조금 힘들게 하셨다고 이게 할 짓이냐? 조금 힘들게. 당신은 내가 몇 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지연이 울부짖었지만 민호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이 없었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재판 정안 판사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당신은 시어머니를 고의로 외딴 산골에 버려두었습니다. 이는 살인미수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저는 단지 살고 싶었어요. 그 집에서 매일 짓밟히며 제 아이까지 무너지는 걸 더는 볼 수 없어서. 하지만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눈빛은 돌처럼 차가웠다. 민호는 증인석에 서서 고개를 저었다. 아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정숙은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뿐이구나. 그 말에 법정은 술렁였다. 선고는 냉혹했다. 피고인, 지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지연의 다리는 힘을 잃었다. 손을 뻗어 바라본 곳에는 혜린이 있었다. 어린 딸은 법정 구석에서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 지연은 필사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혜린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그러나 아이는 겁먹은 듯 시선을 피했다. 정숙이 아이의 귀에 속삭였다. 엄마는 널 버린 거야. 할머니 말만 들어야 산다. 법정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연의 외침은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철창 안에서 지연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웃는 꿈. 그러나 눈을 뜨면 차가운 벽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의 끝은 어머니도 남편도 아닌 자신을 집어삼킨 절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지키고 싶었던 아이조차 이제는 영영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